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선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벽 전국 3,571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에 막이 오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광역단체장 16명에 국회의원 14명까지 뽑는 뜻밖의 대형 선거에 각 당은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치로 내란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깨끗함과 유능함을 구호로 선택했는데 이 대통령 재판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며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각 진영이 결집하는 흐름 속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남을 격전지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와 전북을 추가 접전지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충청 지역 판세도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한동훈 후보의 생환 여부에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그 현금을 나눠주다가 징계 제명된 사람입니다.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박민식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빠르게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 절반가량은 사전투표에 나서는 만큼 선거 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여야 모두 투표율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한 뒤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서산, 홍성을 차례로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격전지인 전북 남원으로 이동해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전북 전주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도보 유세를 하며 전북 지원 집중 유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세종과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장 대표는 오전 첫 일정으로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서 지원 유세를 한 뒤 오후에는 경기로 이동해 광명과 부천, 김포를 차례로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부산, 강원 등 격전지를 돌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은 창원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이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주요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양측의 공방은 부동산 정책과 안전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돌입 직전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서울시정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약 이행도 않고 정부와 전임시장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9,000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오 후보는 전임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 389군데를 해제한 게 아니냐며 정 후보가 말을 비틀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신경 쓰지 않아 결국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서울시 신통개발 시즌2
벤치마킹일 뿐이다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고 역시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보고 미흡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오 후보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오 후보는 일도양단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거를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오 후보의 삼성역 현장 방문 여부로 향하며 답하라 말려들지 않겠다 감정 섞인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만 후보들은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선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책 토론 자리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정 후보의 주포 의혹과 오 후보의 명태균 리스크 등을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업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원 오세훈이란 말이 나온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동시에 특히 오 후보의 안전인식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이번 선거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뒀던 시점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8%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후보 지지율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8%포인트 차이만 났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 마지막 공표된 조사에서 격차는 더 줄었습니다. 정원호 후보도 민주당 지지율 정도는 흡수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낮은 당 지지율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국민의힘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멀어졌죠. 생각이. 그러나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한 번 더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대구는 반대입니다. 두 후보의 접전 상황.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도 당 지지율에 근접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당 지지율보다 12%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로 당을 보니까 인물을 안 보고 사실 저도 민주당 싫어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일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공표된 조사에선 보수층이 결집하며 초접전이 됐지만 당을 뛰어넘는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당과 후보 지지율이 일치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은 실제 선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지사 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선거 직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높았지만 박빙 승부 끝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디커플링은 주로 인물 경쟁력이 이유로 꼽히지만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결집할 때도 나타납니다.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대였지만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24%를 득표했습니다. 보수 참패의 위기감을 느낀 대구, 경북, 경남에서 지지층이 결집한 건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집력은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무너진 당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것을 만족합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당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인물 경쟁력과 지지층 결집은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붕괴 사고가 벌어진 서소문 고가도로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남은 구조물을 굴삭기로 부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5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경의선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잔해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제선 안쪽 사고 현장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게가 달린 굴삭기 여러 대를 이용해서 남은 구조물을 부수고 있는데 쿵쿵거리는 커다란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를 준비하는 중간 고가차도 위쪽 상판이 아예 무너졌고 기둥들만 남아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가차도에서 부서진 각종 자재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완충 작용을 위해서 바닥엔 상당한 양의 모래도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서더문 고가차도 긴급 철거 작업이 재개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쯤인데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서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시작된 겁니다. 서울시는 잔여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 모든 작업을 마치는 데에 2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파편 낙하 등에 대비해서 사전 안전 보양 작업을 먼저 진행했고요. 이후 시작된 구조물 철거까지 합쳐서 총 15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오늘 오후 5시까지 공사장 인근 도로가 그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그리고 이후 잔해물 운반 등 나머지 마무리 작업에 14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험 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토요일 새벽 5시 이후엔 경의선 열차 첫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네, 특히 철거가 안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 계획인가요? 네, 원래는 상부 구조물을 절단하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잔존 구조물 상황과 시민 안전, 신속한 철거를 위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압세 공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쇄하고 있는데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압세기를 부착한 굴착기로 철거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굴삭기 4대를 투입해서 고가 외측에서 잔여 구조물을 부수고 잔해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게끔 유도했는데요. 서울시는 크레인을 이용한 순차적인 철거보다 효율성이 높아서 예상됐던 소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고 손상된 거더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없는 만큼 거더가 끊어질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도중에 파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낙하물과 소음을 차단하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고가 아래에 있는 철도 궤도를 보호하기 위해 두께 2cm 철판 그리고 2m 이상의 모래를 쌓아서 충격을 흡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서서문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2호선의 경우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사이 열차 운행을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새벽 6시 반까지 중단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12시간 전부터 현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상판이 일부 내려앉아 공사를 멈춘 건데 그런데도 차도 아래 철길을 지나는 열차 운행은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직전까지 열차 166대가 현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1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 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시현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범행 동기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LG전자 협력업체 소속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게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피해자별 범행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은 팔과 옆구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 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 했고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측도 관련 부서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야심한 시각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한 10대가 검거됐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고 역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은 10km가량 이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오토바이 배기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를 쫓자 추격을 피해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탑니다. 경찰이 길을 돌아 다시 오토바이를 마주한 순간 이번에는 급격하게 방향을 꺾어 반대 차선을 질주합니다. 순찰차 역시 속력을 높여 추격하지만 이번에는 좌회전하려는 듯 하더니 다시 방향을 꺾어 우측으로 달아납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나 싶었지만 또다시 속력을 높여 달아나며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이후로도 아찔한 난폭 운전이 이어졌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 뒤에도 속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20여 분 동안 도망친 거리만 10km가량. 오토바이는 결국 막다른 길에 도착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난폭 운전자의 정체는 10대 남성으로 오토바이 번호판도 구부려둔 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그젯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MW에 타고 있던 A씨와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SUV 운전자 30대 여성과 함께 타고 있던 10대 남성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관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에 걸쳐 여성 사범과 제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1시 반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사흘 만에 또다시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이 공격한 드론 5대를 요격하고 반다르아바스 지상통제소에서 발사 예정이었던 6번째 드론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운항 중인 상선에 위협을 가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بندرعباس با پرتابه‌های هوایی پایگاه هوایی آمریکایی مبدأ تجاوز در ساعت 4:50 بامداد هدف قرار گرفت. 이란 혁명수비대가 정확히 어디를 노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 미사일 공격이 감지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사일 발사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쿠웨이트군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보복 공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드론을 발생한 지 몇 시간 뒤에 발생한 공격이라며 중대한 휴전 위반이라고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거듭된 공격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서로를 향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판 종전협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하면서 양국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돌아설지 극적인 외교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8일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이틀 전 대부분의 협상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란 지도부의 승인도 나왔지만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련 요구사항이 다뤄져야 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여전히 추가적인 집중 협상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대통령은 중재자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심 난제를 뒤로 미룬 채 알맹이 빠진 타결을 시도하다 결국 막판 기싸움에 부딪혔습니다. 각자의 실리만 챙기려던 두 나라의 동상이몽이 충돌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결이 임박했다던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건 핵심인 핵 폐기를 미뤄둔 채 실리만 쫓던 다단계 타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당장 숨통을 틔울 120억 달러 동결 자산만 먼저 챙기고 핵심인 핵 폐기 단계에선 버티겠다는 속내였습니다. 하지만 실리만 내주고 핵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자지구식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선제적 자산 해제는 없다며 핵과 돈을 다시 연계했고 농축 우라늄의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도 절대 안 된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f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이란의 단계적 셈법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협상 막바지에 판을 통째로 흔들어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기엔 최근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친트럼프 강경파 후보가 낙승하며 당내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조기 종전 성과에 쫓겨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껍데기뿐인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셈입니다. 결국 철저한 핵 통제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미국과 선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이란의 대치로 협상은 다시 교착됐습니다. And we'll see over the next few hours and days whether progress could be made. I just want to remind everybody, Mr. President, you know this well, you have other options available to you if that doesn't work.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재개방 신호가 흐려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던 국제유가와 금융시장도 다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대신 냉혹한 현실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은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핵 폐기를 덮어둔 채 눈앞에 이익만 쫓던 양국의 동상이몽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치열한 막판 수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이 3주 만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 막바지 협상 과정에 레바논에서 교전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 잔해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8일 베이루트 남쪽 외곽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매체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베이루트 국제공항 인근 수아이파트를 겨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3주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에도 헤즈볼라와 충돌했지만 이란과 협상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베이루트 공습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 강화를 지시한 이후 연일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지고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레바논 측과의 휴전 회담을 앞두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להרחיק את האיום ולפגוע באופן עמוק ולהחליש את חיזבאללה לאורך זמן. אנחנו תוקפים בעוצמה כל העת. 헤즈볼라 역시 휴전 이후 1000대 이상의 무인기와 700발 이상의 로켓으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하는 데 반대하며 무장 해제 요구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계속 무시해왔다며 이스라엘이 공격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 레바논에 대한 휴전이 명시될지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군사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종전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팔지 않아도 돼서 연금발 매도 폭탄은 현실화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포트폴리오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국민연금이 또다시 국내 주식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해외 주식과 채권, 국내 채권, 대체 투자 비중을 각각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5.9%포인트 올려 20.8%로 확대했습니다. 시장과 시황 등에 따른 자산 초과 허용 범위까지 합치면 25% 넘게 보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당초 국민연금은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려 했지만 유례없는 불장이 이어질 상황에 대비해 내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20.8%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화랑으로 이미 지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기존 목표치를 10%포인트 가까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증시가 급등한 만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150조 원 안팎의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해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복지부, 기금본부 모두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국민노후자금인 연금을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배정해 증시를 떠받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그러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토어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 매수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석유 민간비축 의무 일수를 40일에서 20일로 줄입니다.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국제에너지기구 공동결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 플러스 요인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산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소매 판매는 1.8%, 설비 투자는 1.5% 상승해 6달 만에 트리플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오늘부터 10차 든든 전세주택 8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공급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입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허그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용 고객이 많은 중국 업체 테무에 대해 유럽연합이 제품의 안전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며 과징금 3,500억 원을 물렸습니다. 같은 날 징둥닷컴의 보조금 의혹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을 잇따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2023년 유럽에 진출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초저가로 짧은 기간 강자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서 아마존 등 선발 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테무. 유럽연합 EU가 테무에 과징금 2억 유로, 약 3,5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Temu reaches 130 million consumers in the European Union, but the company has not properly assessed the risks of illegal products being sold on its marketplace. 제품 구조의 위험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분석, 평가하지 못했다며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에 근거해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이 있는 충전기, 질식 위험이 있거나 법정 기준을 넘긴 물질이든 장난감 등 여러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hat products are we talking about? Dangerous toys for kids, small electronics without proper label, clothes and jewelry containing harmful chemicals, to name just a few. 테무는 시정 계획을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법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온라인 기업에 과징금을 물린 건 계정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 투명성 위반으로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지난해 말 1억 2천만 유로, 약 2천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두 번째. 테무는 한국에서도 월 이용자 700만 명,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테무를 포함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3곳에 결제한 액수만 1조 6,700억입니다. 유럽연합은 동시에 역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이 유럽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 세코노미를 약 3조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나 연계기관의 우대금융, 세제 혜택 등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징둥닷컴은
민간은행 차입과 사업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정부 지원을 무기로 유럽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현지 규제 특성을 잘 따져 전략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변화와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가들의 새로운 생존 접근과 미래 사법 시스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호사 윤세환 씨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와 법률 특화 서비스를 능숙하게 넘나듭니다. 인공지능의 각종 서면에 초안을 요청하는 대신 논리를 날카롭게 벼리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내약점을 짚어주는 가상의적 역할로도 활용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이 의견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 어떻게 보면은 좀 숨기고 싶었던 쟁점들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초임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던 방대한 문서 작업에 더해 비서 역할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미래 법조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에 역설적으로 기계에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날로그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우문우답, 현문현답 기계거든요. AI 시대일수록 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인공지능으로 승패 가능성을 짚어보게 되면서 무리한 소송전이 늘어날 거란 전망과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아무리 소송을 걸어봐야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안 나가겠죠. 법원의 자원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측면들도. 전망은 엇갈리지만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소한 분쟁을 걸러내고 인간 법조인은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 깊은 가치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해석 방법을 결정할 때 그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향후 이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결국 변호사가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라는 확고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헌법 합치적으로 AI도 운용돼야 되고 또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은 화면 속 대화창이 방대한 법전과 판례를 꿰뚫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편리한 기술과 단단한 법치주의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스위스 북부 빈터토어의 기차역에서 현지 시간 28일 오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20대, 40대, 50대 남성으로 다리와 목, 허벅지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31살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파악됐고 스위스 튀르키예 이중 국적자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케냐 중부 길길 지역의 우투미시 여학교에서 불이 나 기숙사에 있던 학생 16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일어난 불은 기숙사 1층에서 시작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케냐 경찰청의 후원을 받는 곳으로 학생 다수가 경찰 자녀로 알려졌습니다. 페라리의 첫 전기 스포츠카 루체가 공개된 이후 본고장 이탈리아에서조차 혹평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7일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페라리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루체의 불안한 출발이 페라리의 전동화 전략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루카 디 몬테제몰로 전 페라리 회장도 전설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가장 혹독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잡지 마시고 하이파이브. 어머니 손 잡지 마세요. 하이파이브. 손 잡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요. 근무자. 자, 라이트. 어머니 손 잡지 마세요. 손 잡지 마세요. 손 잡지 마세요. 하이파이브. 자, 손만 보여주세요. 손 잡지 마세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하이파이브 마세요. 하이파이브 마세요. 하이파이브. 일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이게 울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기원합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묵념. 탄핵당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국민들께 엄청난 실망과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또 그런 탄핵당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몇 년 전 지난 일이라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역사를 되돌리고 뻔뻔하게 성찰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퇴행적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존엄한 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고 영동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이맘때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6도, 대구는 19.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